김한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수능을 보는데요. 이게 수능 문제를 접근하고 푸는 법, 기본 마인드부터 어쨌든 수능을 접근하는 법. 이게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수능은. 논술은 주관식이지만, 근데 논술 주관식을 하게 되면 수능 객관식에 판단하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수능은 제일 중요한 건 객관식이고 본인이 몰라도 덜 알아도 맞출 수 있어요. 왜? 가장 뭐뭐한 거 고르면 되고 가장 틀린 거 고르면 되니까. 이거는 비교해서 고르라는 얘기지 네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해서 그 알고 있는 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시 해야 될 것은 비교해서 고르라는 거예요. 고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풀면서 이 선택지에서 비교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제시글을 읽으면서 요거네 하고 판단만 하면 되는데 이 제시글을 전부 다 요약 정리해갖고 선택지에 딱 가가지고 요게 맞군 하고 찾는 거는 이게 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답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송 걸립니다. 이게 첫 번째.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공부를 해갖고 국어를 풀어야지. 이것도 좋죠. 긴 시간이면. 근데 지금 시간이면 이게 불가능해요. 결국은 그러면 내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 못하더라도 동그라미가 올라간다. 세모가 떨어진다.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갔다. 그 동그라미 내 세모라는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 서술어 오른다, 떨어진다, 막 변한다 이런 다 서술어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찾아서 이 근거 판단을 찾아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안 되면 소송 걸려요. 애매하면 또 국어 선생님 논술하는 선생님들이 말빨이 되게 세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이렇게 선택지에 단어가 있으면 제시글에도 반드시 대응되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이 제시글에 어디에 숨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숨기느냐에는 노하우를 쌓는 것이고 문제는 요게 완전히 똑같은 건 초등에서 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 않고 이 대응된 게 유사해요. 유사하고 비슷해요. 그럼 이 유사한 정도, 비슷한 정도를 본인이 자꾸 누적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사하고 비슷한데 바로 써주는 게 아니라 이 지시어를 통해서 앞에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과 어떤 것을 결합해야 유사하거나 아니면 이 나온 거를 반면으로 뒤집어야 그 단어가 된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인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1대1 대응인데 이 단어 유사하고 비슷한 걸 또 숨겨놨거든요. 이 숨겨놓는 걸 빨리 찾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능은 제가 그래요. 1대1 유사한 단어 비슷한 단어 빨리 찾기 게임입니다. 빨리 찾기. 자, 빨리 찾기인데 그러니까 이 빨리 찾을 때 어려운 걸 빨리 찾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가 익숙하고 쉬운 거를 어떻게 찾으면 낭비 안 하고 더 빨리 풀까를 연구를 해서 여기서 시간을 확보해서 여기다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익숙하고 쉬운 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 어려운 걸로 오답 정리를 해요. 그거는 고1, 고2 때 하는 거고요. 고3 초반에 하는 거고. 지금은 이 어려운 것 중에 몇 개는 등급에 따라 몇 개는 빼야 돼요. 이건 안 풀겠다.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 자기가 포기할 문제를 명확하게 자기가 정해야 돼요. 여러 번 자기가 틀린 걸 분석을 하든지 어떤 유형의 이런 문제 하고 지문 전체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되고 문제를 결정을 해갖고 포기를 해야 돼요. 문제수 3개에서 몇 개
5개, 뭐 6개 이렇게 이거를 삭제를 하면 여기에 쓸데없이 그럼 풀어도 틀릴 확률이 높은 이 문제에서 획득한 시간으로 어중간한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결과를 바라려면 최고의 점수를 맞기 위해서 내가 맞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맞기 위해 노력해야지 이 최고의 이해를 하고 최고의 이 완성된 풀이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이 포기해야 할 문제의 개수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 보면 어쨌든 문제 푸는 순서에 있어서는 제일 처음에 이 갈래 특성마다 이 지문이 이게 경제 문제냐 소설 문제냐에 따라서 시냐라는 갈래에 따라서 푸는 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갈래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 글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면 그 특성에 따라서 쓰여지고 이 쓰여진 거에 따라 읽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 글마다 읽는 방식을 다 정해야 돼요. 거기서 더 자세히 나가면 이 갈래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풀이 방법을 자기가 다 보완하고 익숙하게 결정을 해놓고 연습까지 해놔야 돼요. 그래야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갈래를 딱 본 다음에 이 갈래에서 문제수를 확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전체 문제, 단락 문제, 응용 적용 문제, 문장 문제, 단어 문제, 뭐 기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주 자세히 나오면 6개의 유형이 나오면 그 문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제시글에 기억, 니은, A를 어떻게 체크하냐에 따라서 무슨 유형의 문제가 몇 개 나왔구나, 무슨 유형의 문제가 나왔구나, 무슨 유형은 빠졌구나. 그러면 이 유형에 따라서 풀이의 순서도 1, 2, 3, 4로 5로 푸는 게 아니라 2, 3 같이 풀고 4, 5 먼저 풀고 2, 3 같이 풀면서 1번을 풀고 이런 식으로 이 순서도 시뮬레이션을 자꾸 해야 돼요, 본인이. 그러려면 결국은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문제의 종류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뭐라고요? 읽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동그라미 셈으로 읽고, 어떤 거는 흐름을 연결해서 읽고, 어떤 거는 학자를 비교하면서 읽고, 어떤 거는 그 이론의 장점과 한계를 나누면서 읽고, 이렇게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읽는 방법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연습을 해놔야 고급 읽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목적덕이라고 해요. 목적. 시험 문제를 풀 목적으로 이 제시글에서 발췌를 해요. 발췌도 그래요. 그런데 이 발췌를 하려고 했더니 이 전체의 주제가 기반이 돼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첫 줄 정도를 읽어주면서 접속사 뒤를 체크를 하면서 전체의 흐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주제를. 왜? 주제를 기반으로 발췌를 해야 발췌도 더 빨라지고 더 정확해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되면 문제를 분석하고 넘어가서 이제 부호를 체크합니다. A, B 이렇게 체크해놔야 미리 좀 크게 체크하죠. 다음에 제시글에서 선택지를 보다가 문제를 보다가 제시글을 딱 들어가면 이 부호를 보고 금방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갈식이라고 첫 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첫 줄을 중심으로 하되 접속사나 글을 빠르게 읽으면서 핵심이 되는 것들을 골라가면서 해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갈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삭제형 읽기예요. 필요 없는 거를 삭제하면서 상황을 이해하면서 삭제를 하지 않고 나중에는 당연히 중복되는 걸 뺄 수 있으니까 이해되는 게 이해도가 높을수록 골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골라가면서도 골랐어요. 그러면 핵심 단어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 고른 다음에 연결해라. 이건 어디나 똑같아요. 선택지도 골라요. 1, 2, 3, 4, 5에. 앞뒤를 보면서 읽어요. 골라요. 앞뒤 선택지를 보면
골라야 되는 단어의 위치도 비슷해요. 이론도 비슷해요. 나중에 보면 주제도 잡혀요. 그러면 뭐라고요? 위치도 비슷하고 이론도 잡히고 주제도 잡혀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지만 비교해도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한 30% 정도는 답이 나와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이상한 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부터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다 골라요. 고른 다음에 비교를 하세요. 그럼 또 3개가 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걸 금방 고르는 것도 있거든요. 난이도가 쉬운 거는. 자, 어쨌든 이렇게 골라가야 되는데 고르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렇게 연결어예요. 연결어, 지시어. 지시어도 연결시켜주니까. 연결어는 보통은 접속사라 그래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연결하는데. 그러면 표지어라 그래요. 이걸 표지어. 그러니까 연결하는 것을 할 때 지시어, 표지어, 접속사, 특별한 부사. 특별한 부사인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모두라든가 뭐뭐 하나뿐이라든가 뭐뭐만 한 개라든가 뭐뭐도 A도 B도 추가냐 아니냐 이런 단어들은 시험 용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용어들이에요. 시험을 내길 때 편한. 그러니까 전체냐 하나냐 일부냐 이런 그러니까 범위가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부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조사들이. 자, 어쨌든 이렇게 찾아가면서 비문학을 볼까요? 비문학 보면 갈래 체크를 해야 되죠. 갈래 체크를 하면서 제일 받자마자 몇 문제가 보고 부호들을 다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에 첫 줄 중심으로 두 가지식으로 읽어야 하나. 주제는 이게 서론 끝부분에 굉장히 간접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이거는 확인하고 첫 줄을 두 갈씩으로 읽으나 서론 끝은 항상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결론을 보면 결론 단락 제일 마지막 단락에 접속사 나오고 이렇게 결론 얘기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까 이 서론 끝부분하고 결론 접속사 뒤에하고 두 개만 봐도 전체적인 주제 줄거리를 잡을 때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두 갈씩으로 읽으면서 보충을 해야죠. 자, 이렇게 비문학을 읽을 때 이렇게 제시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읽으면서 본인이 포기할 만한 문제를 제껴놓고 나머지 문제들을 보면서 푸는 순서를 잡아야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읽기 어떡하냐? 머리만 읽는다? 아니에요. 머리를 중심으로 읽되 두 번째 줄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두 갈씩 읽기는 1단계 머리만 읽는 건 맞아요. 첫 줄을. 근데 첫 줄 읽었더니 둘째 줄이 더 중요해. 그러면 첫 줄에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럼 빠르게 둘째 줄에서 고르고 해야죠. 그 다음에 첫 단락 끝은 좀 상세하게 읽어야 돼요. 첫 단락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단락에 접속사나 아니면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단락 부분에서. 그러니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글에 따라서 이렇게 이론을 얘기하고 그 각자의 예시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니까 없는 것도 있는데 구조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읽는 게. 다만 두 번째는 이 접속사는 굉장히 드물게 쓰여요. 수능에서. 이게 나오면 무조건 뒤에 결론 있다. 주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골라놨으면 이 핵심어들을 연결해서요. 이거에서 부분적으로 전체가 안 되면 부분적으로 연결해도 돼요. 이렇게 이거에서 이걸로 가는 거야. 아니면 이거하고는 반대야. 반대면 동그라미니까 이건 세모 치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세모 치자. 한 다음에 세모를 쳐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인물별, 이론별, 시대별 분류해서 이게 인물이 하나 나오면 반드시 인물이 나오고 이론이 나오면 또 이론이 나오고 시대가 나오면 시대가 나오니까 이 연결되는 흐름이잖아요. 그걸 통시적이라고 그러죠. 통시적. 시간을 통과해서 흐름을 알려줄 때는 흐름 과정을 연결해서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A 인물의 장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 한계를 얘기하면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한계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한계 때문에 이거 나왔다. 이렇게 연결해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뭔가가 나왔다. 한계가. 그럼 이 한계 때문에 또 요거 나왔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셔야 다음번에 풀 때 편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갈식으로 읽기를 하는 거를 제시글을 받자마자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뼈대를 찾느냐예요. 뼈대. 줄거리. 그러니까 뭐를 해놓는 거예요? 자, 지도라고 쳐놓으면 대략의 길을 아는 거예요. 대략의 길. 그렇다고 이 대략의 길이라고 길 가다가 아 여기 신발집인데 여기 나이키 있나? 한정판 있나? 하고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 푸는데 필요하면 보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예시 같은 거 나오면 가령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면 된다는 거죠. 가령 이렇게 네모칸 치고 왜? 이거를 읽어야 할지 안 읽어야 할지 문제를 풀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론이고 어떤 게 예시고 어떤 게 반론인지 구분해놓고 필요한 걸 찾아서 읽으면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더 복잡하게 풀면 푸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학생이 이제 배운 거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스크랩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자세한 건 다른 영상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는 제목부터 보라고 했죠. 왜 제목하고 별땡을 합쳐서 대략의 줄거리 특히 뭐라고요? 마지막 단락을 읽게 되면 왜? 선경 후정이니까 마지막 단락을 읽게 되면 제목 별땡 마지막 단락 읽게 되면 대략의 주제가 보입니다. 그러면 주제가 보이면 밑에부터 서술어 끊어도 되고 위에서부터 서술어 끊어도 돼요. 서술어별로 이렇게 끊어진 신들은 끊어줘요. 자, 이 서술어만 쭈루룩 연결시켜서 이해해도 분위기, 어조, 태도 이런 거 다 나와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도 전체적인 주제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도 나와요. 서술어만 연결해도. 자, 그런데 요 안에서 긍정인데 이렇게 부정으로 세모 쳐야 되는 체온이나 아니면 긍정으로 쳐야 되는 이로 동그라미 세모로 쭈루룩 분류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사과가 맛있다. 그럼 사과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사과가 썩었다. 그럼 사과에다 세모를 쳐야죠. 이렇게 이 용언의 느낌을 이게 동그라미인지 체언에다가 이 용언의 느낌이 이게 부정적인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자 옆에다가 높아진다가 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이렇게 이자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체언과 용언을 합쳐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시조는 뭐 결론부터 이렇게 시를 읽는 거랑 똑같죠. 종장에 여기에 선경후정. 이 결론을 읽은 다음에 이게 왜 그렇지 궁금하면 초장, 중장을 보면 이게 대꾸되는 경우, 대립구절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를 찾으면 돼요. 이건 결론이고 이 결론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요 짝을 잡을 때는 이처럼 요것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길고 이거는 짧다예요. 그러면 이게 밤이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 개념, 요게 반대 개념, 낮이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 체어는 잘 모르지만 이 용어는 해석하면 대충 알거든요. 한국말이니까 이상한 거 안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보고 요 관계 하나를 예측하면 요거를 알게 되면 요거랑 반대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문장의 흐름 속에서 시조도 읽으셔야 됩니다. 자, 특히 고전소설은 왜 힘들냐면 용어가 힘들어요. 그런데 실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전사설에 나오는 인물이 몇 명 안 돼요. 많아봐야 4명, 5명이고 보통은 3명이에요. 3명.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라 인물의 종류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하면 돼요. 일단 이거를 누가 나오느냐는 인물 문제에서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풀을 때는 항상 인물, 사건, 배경이니까 인물이 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특히 줄거리가 나와주면 줄거리나 보기를 보면 주동인물이 누군지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줄거리나 보기를 보게 되면 인물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어떤 성향인지를. 그러면 그 인물을 보고 이렇게 제시글에다 인물만 체크해서 이거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애가 누가 얘기했어? 얘가. 이렇게만 체크해도 나중에는 그 인물을 분류하면서 찾으니까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고전 시가는 오타라고 생각하고 소리 나는 대로 썼다는 거죠. 지금 글자 표기법하고 소리 나는 법이 달라요. 소리는 가느다란 물방울로 종성은 나는데 소리 나는 거는, 근데 쓰는 거는 지금 우리는 뜻을 살려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소리 나는 대로 썼거든. 그러니까 소리 나는 걸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글자로 어떻게 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소리 나는 대로 연철된 게 고전인데, 문제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는 무조건 해야죠. 그러면 유튜브에다가 동화샘 고전 용어 230 이렇게 치시면 옛날에 열심히 공부하던 재수생이 진짜 거의 한 달 걸려서 정리한 고전 용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1시간 이게 넘거든요. 이걸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건 다 써보셔야 돼요. 써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자 빠른 줄거리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둘이 나오면 한 명만 읽는 게 아니라 이게 A 나오고 B 나오고 A 나오고 B인데 왔다 갔다 하면 이 전체 줄거리를 더 잘 표현할 것 같지만 그 자꾸 상황을 상상해요. 그래서 A만 쭈르륵 읽어요. A 내용에다 동그라미 치면서. 그러면 나중에 요 동그라미만 쭈르륵 보면 A 내용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학생 1 내용. 그런 다음에 B만 쭈르륵 읽어요. B를 체크하면서. 그러면 B 이걸 쭈르륵 연결하면 B 내용, 학생 2 내용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A만 읽더라도 이 전체 두 갈씩 읽은 효과가 돼요. 대략 여기에 무슨 사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무슨 사건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A가 만약에 사회자만 쭈르륵 읽고 두 갈씩 읽기처럼, 사회자의 핵심만 쭈르륵 읽고 두 갈씩 읽기처럼 해놔도 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이 화작의 선택지에 있는 것들을 어디 가서 찾을지가 명확해지니까 훨씬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문제라는 것은 문제 구조가 그래요. 단어 문제가 되든지 단어가 모이면 문장이 되니까 문장 문제가 나오거든지, 아니면 이 문장과 문장의 연결관계인 이 단락의 내용이 나오든지, 이 단락 간의 관계인 구조, 글의 의미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 글의 주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상황 변화가 나오든지, 아니면 요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나오든지, 이렇게 문제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 지식 말고 요거는 이 책 내용이잖아요. 배경 지식. 이 책 내용. 근데 이 외적 배경이 나올 때도 있고 이 책의 배경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종류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줄거리를 풀려면 자, 단어를 풀려면 문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고, 이 문장은 완결돼야 되는데 이게 지시어가 나오면 이 문장 앞에 이 지시어를 따라가서 완성시켜야 되고, 자, 문장 문제를 풀려면 그 문장이 앞뒤 문장의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락을 다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글 문제가 나오면 이 단락 간의 관계니까 단락 문제는 구조를 읽어야 되니까 글 전체의 흐름으로 두 갈씩으로 읽어야 되고, 자, 이런 것처럼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밑줄 쳐요. 그럼 이 단어 있으면 이 전체를 읽어줘야 되는데, 따라서 읽어줘야 되는데, 요게 있어요. 요 거리, 이 밑줄 친 거에 주변에 답이 있다. 이게 격언인데, 이 주변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홀랑홀랑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답에,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 거야, 이만큼을 읽어야 되구나 하는 범위,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탐색해야 된다 라는 이 범위는 어느 정도 자기가 노하우로, 감으로 익혀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감이에요. 노하우로 익혀둬야 된다. 자, 다음에는 이제 문제 푸는 순서에서 뭐 보기형, 분류형, 일치형, 갈래 특성형 이렇게 비분하게 나왔을 때 이 보기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일찍 풀어라 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분류형을 보라는 이유는 기역, 니은, 동그라미, 세모로 나누는 것들을 분류를 하다 보면 이 전체가 이 글 전체의 반대 개념이에요. A, B.
그렇기 때문에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 세부 일치형은 이 전체에서 기억 단락, 1단락에 뭐 이렇게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에서 이렇게 부분을 점검을 해서 나중에 이 선택지를 비교하다 보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더 보강되게 이해하고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근데 이 갈래 특성은 이론형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거부터 풀어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갈래 특성 중에서 이런 주제에는 안 어울리는, 아니면 두갈식으로 살짝 읽었더니 대략적인 나온 특성하고 너무 먼 거 있어요. 근데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거를 이 선택지 5개 중에서 한 3개나 2개를 삭제를 해요. 그럼 나머지 2개가 남으면 그걸 신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2번, 3번. 근데 보기는 일찍 풀어도 돼요. 보기 문제도 그렇고. 4번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5번으로 가서 풀어요. 이렇게 풀기도 하고, 이 푸는 순서도 본인이 노하우로 쌓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 가장은 항상 이렇게 함정이 한 개 있다 라는 거예요. 가장 그럴듯하고 구체적이고 교육적이고 일상적인 걸 뽑아야 되는데, 이게 틀린 것들, 가장 맞는 것들 중에서, 그죠? 요게 답이라고 그랬으면 답과 가까운 게 있다고 했죠. 근데 나머지는 멀다 뿐이지, 멀다, 아주 멀다, 관련이 없다도 있지만 멀다도 있어요. 그러면 요건 굉장히 어려워요. 요 3개를 구분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안 구해주면 주제랑 가장 근접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은 맞는 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80%가 틀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시글을 먼저 읽어도 되는데, 어떤 거는 이 선택지에 있는 용어들을 선택해놓고 이 제시글을 읽은 걸 보고 이 선택된 단어들을 쭈르륵 한꺼번에 보는 게 비교가 되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은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지 제시글을 먼저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되는지 잘 몰라요. 문제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아는이라는 문제는 거의 선택지부터 쳐야 된다라는 거는 확실해 보여요. 왜? 아는 것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맞는 힌트가 80%나 돼요. 이 80%를 요점 정리해갖고 연결시켜서 연관관계를 알게 되면 홀랑 이 선택지 틀린 거 한 개 틀린 게 골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선지부터 찾아야 되는 종류들은 뭐뭐 있냐? 선지부터 찾아야 되는 거는 아는 문제, 그 다음에 분류 문제, 그 다음에 보기 문제, 그 다음에 일치 문제, 요런 문제. 자, 요건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맞는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먼저 봐야 되고, 요거는 맞는 정보 80%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장 개요로 나온 맞는 정보 80%를 얻기 때문에 먼저 봐야 되고, 이 분류 문제는 기억 니은을 분류해놔야 나중에 요 반대 개념, 요 반대 개념을 중심으로 이 글이 나왔구나 라는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체크해놔야 되고, 이 일치 문제는 한 개 읽고 한 개 갖고 하면 안 되고, 이 찾아야 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략의 흐름, 이 글의 그 내용들, 섬세한 내용들의 흐름을 예측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서 제시글을 읽다가 중단하면 안 되거든요. 놓치면 흐름을 자꾸 깨지거든요. 일치를 찾더라도.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고 가면, 한 2개 정도를 기억하고 가면 나오다가 여기 나오네 한 2개 정도 기억하면 여기 나오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부터 체크해 놔야 됩니다. 자, 선택지 문제는 최대한 빨리 고르세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래요. 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괜찮아요. 왜? 이 선택지에서 요 단어도 중요하고 요 단어도 중요하고, 이게 서술어가 이건데, 이걸 찾더라도 여기에 제시글에서 이 단어 이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가서 이걸 보고, 이걸 본 다음에 이렇게 오던, 이걸 찾아서 이렇게 하고 이걸 확인하고 이렇게 봐서 이렇게 오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요한 단어를 고르는데 이 중요한 거의 기준은 뭐냐? 이 선택지 1, 2, 3, 4, 5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끼리의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선지를 골라요. 이게 서로 대응돼요, 제시글하고. 찾아야 하는 키워드에다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다 체언을 찾아야 선택지로 갈 때 체언으로 빨리 찾지. 용어는 여기 용어하고 달라지잖아. 근데 체언은 다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사과가 맛있다? 사과가 미각을 자극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선택지 체언을 보고 중심 단어를 보고 얼른 중심 단어를 찾은 다음에 이 평가한 하나의 문장을 보고 이 서술어 판단을 이 서술어 판단과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든 선택지 오케이 동그라미 치면 돼요. 선지 앞뒤든 어디든 애매한 거 이거를 안 해요, 애들이. 이거 빨리 세모치고 뒤에 걸 해보면 X나 O가 명확한 게 있으면 그거 답으로 고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애매한 걸 남겨두고 빨리 넘어가야 돼. 이걸 너무 골똘히 생각해, 애들이. 어차피 3초 고민하나 3년 고민하나 그 답 틀리는 거 맞는 거 비율 비슷할 텐데. 자, 그런데 이 틀린 선지는 X 치면 안 되고 틀린 단어에다가 치셔야 돼요. 왜? 이것 때문이다 라는 근거가 명확하면 명확한 근거로 푸는 능력이 생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틀린 단어를 해놓으면 이걸 나중에 맞은 단어로 고쳤을 때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세 번째, 이렇게 틀린 단어를 해놓으면 1대1 대응시킬 때 더 명확해지고, 네 번째, 그렇게 되면 이거가 잘못 골랐구나 했을 때 고치기가 편하고, 다섯 번째, 이렇게 틀린 단어를 하면 복습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으니까 틀린 선지가 문장 전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잘못됐다 라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름 대신에 내림 대신에, 근데 이게 더 A에서 B가 A가 B를 A가 중요한 거예요. A의 핵심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건 긍정, 이거는 부정, 요거는 뭐 객관적인가 아니면 제3자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고, A는 B와 달리 이걸 치시고 A는 크다, B는 이거 뭐 일부러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게 B가 아니고 C라도 B더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A가 크다라는 게 결론이. 이것부터 확인하고 다 확인했는데 답이 없으면 C와 달리 C는 다른 게 아니라 같구나, 요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또 뭐뭐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든지 이유 나오면 표시를 하기 때문에 뭐뭐 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왜? 인과관계, 원인 결과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니까. 자, 만분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선지들이 비슷하다, 뭐 비슷하죠. 그럼 디테일하게 하겠죠. 그럼 이 뒤에 있는 단어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옆에 앞에 있는 수식어에 요게 다르겠죠. 요게 A, B, C가. 그러니까 요 공통점과 요 차이점을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은 공차고 노는 거예요. 공통점, 차이점만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차이점 틀린 거 찾아라, 공통점 같은 거 찾아라, 가장 맞는 거 찾아라. 자, 어쨌든 보기형 문제 보면 이것도 이제 3점짜리가 많은데, 이 3점이 왜 3점이냐면 어려워서 3점이 아니라 보기와 선택지를 한번 비교하고 또 제시글까지 봐야 되니까 2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점이에요. 이 3점 문제가 예를 들어서 12개? 한 8개, 9개? 뭐 예를 들어서 9개라고 칩시다. 지금 당장 기억을 안 나는데, 그러면 4개는 굉장히 쉬운 거고 5개, 5개가 쉬운 거고 4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3점 문제도 엄청 쉬운 문제 있어요. 보기 문제이면서 아닌 문제는 쉬울 가능성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선지, 보기의 중심 단어 5개에서 7개를 체크를 하고 선지를 체크하면서 여기에 선지에 있는 요 내용이 여기에 나온다. 그러면 보기에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연결을 시키든지. 그러다 보면 연결이 안 되는 이상한 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근데 다 연결해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예요. 다 연결되면 어려워요. 그러면 지문이랑 비교를 하면 더 쉽게 빨리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 보기는 그걸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A 이렇게 걸리는 거는 제시글을 이렇게 제시글에 어떤 이렇게 제시글이 있으면 이 일부를 박스 치면 이렇게 보기형이랑 똑같이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형이 숨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그림을 해석할 때 뭐 수학 풀듯이 여기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어느 정도 꼼꼼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 요 글은 여기 있네 그림에. 요거는 요 부분이네.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 그림만 보고 풀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중심으로 풀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풀 때 이 문제 푸는 유형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대 개념이 있어요. A가 있으면 왜 그래요? A가 아닌 것은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요 사이에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F도 있고 아니에요. 국어는 A가 아닌 것은 B밖에 없고 B가 아닌 것은 A밖에 없어요. 왜? 이게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확실한 극단 아니면 이 가운데 있으면 애매하거든요. 몇 대면 이건 논술이거든요. 논술이 아니라 객관식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렌탈 반대 빌렸다 샀다 렌탈인데 가져간다 이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부자다 돈이 없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자 반대는 가난하다 이거밖에 없지. 가난한데 현금 많을 수도 있고 부자인데 더 현금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재산이 많다 그럼 맞는데 그런 것처럼 이 내용을 보면서 상황을 이해해야 이 반대 개념을 상황에 따라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시험 보다 보면 막 가장 그렇다고 이게 제일 그렇다고 이게 제일 구체적이고 이게 교육적이잖아 이렇게 해줘서 답을 골라주면 황당해 하는데 답 고를 때 종시하세요. 시험도 교육의 일종이고 그냥 시험일 뿐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좋은 소리, 고든 소리, 바른 소리, 옳은 소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인이 나왔는데 독일인 게으르다 이렇게 나오면 답 아닙니다. 왜 그러면 독일이 항의래요. 항의해요. 뭐 역사적 사실은 써줄 수는 있어요. 일본군 731 부대 시험 이런 건 써줄 수 있지만 안 넣습니다. 왜 안 넣어요? 일본에서 항의합니다. 우리랑 원수졌냐고 왜 그거 넣냐고. 자, 그 다음에 주체가 학생입니다. 학생이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해요. 부담스럽게 이거 넣겠어요? 그러면 시험 출제자인 사람이 정부에 불만 있어? 이런 말 나오는데. 자, 어쨌든 이 선택지에서 제시문, 지문, 제시문까지 답의 근거를 연결해 두어 버릇하고 이 선택지에서 지문, 제시문에 답을 했는데 이 답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것도 굉장히 탭이에요. 답의 위치를 어디에 숨겨놓느냐? 문제 유형에 따라. 그러면 이 답의 위치랑 주제랑 관련성은 뭐냐? 그러면 이거 답의 위치를 찾는데 두 갈식으로 읽었을 때 답의 위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이 답의 위치를 더 빨리 찾을 방법은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단어, 문장, 단락, 글, 줄거리 만들지만 글쓰기 원리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예를 들어서 기승전결이도 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이든 이 서론에는 뭘 쓰냐? 호기심 유발을 한다. 추상적인 걸 쓴다. 글의 목적을 밝힌다. 연구 방법이나 계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해야 된다고. 범위를 밝힌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A 의견이 있으면 B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예시를 달기도 한다.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뭔가를 접속사 뒤에 얘기를 하고 결론으로 요약 정리한다 하는 이 글 쓰는 일반 원리. 이게 조금씩 다 변형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글 쓰는 일반
원리인데 이게 짧게 나오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익히는 연습하는데 제일 좋은 게 영어. 두 가지가 아니라 영어 문단 읽기예요. 문단 읽기. 뭐 전부 대봐야 15문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두 가지는 아니에요. 보통은 3문단 아니에요. 뭐 대다수에는 4문단이야. 4개 달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짧은 거는 3개 달라겠는데. 그러니까 뭐 한 서너 줄이에요, 서너 줄, 한 단락에. 뭐 분량도 비슷해요. 분량을 확 어는 거를 많이 하면 논술을 써보는 사람은 느끼겠지만 서론을 많이 쓰고 본론을 조금 쓰면 점수 분포가 막 뭉그러지니까 이 분량도 서너 줄씩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주어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논조가 바뀌어 있어. 찬성에서 반대로. 아니면 이거는 어떤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 이렇게 단락 간의 관계가 설정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두 가지의 첫 단락 끝, 마지막 끝은 아니에요. 이 구조에 따라 달라요. 요거는 영어형 두 가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글을 읽을 때, 글 내용에서, 글의 구조에서 그런 거고. 근데 뭐 첫 단락 전체, 마지막 단락 전체, 뭐 중간 핵심어, 요거는 뭘 정리했나 모르겠지만, 그냥 국어를 잘못 쓴 느낌이 들어요. 영어는 어쨌든 이렇게 4개로 연결할 때 팁은 뭐냐? 연결어 접속어. 연결어를 다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눠보기 시작하면 연결어 앞뒤는 반드시 나눠주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순식간에 나눠질 가능성이 많이 커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구체적으로 요거는 뭐고, 요거는 부연 추가 설명이고, 요거는 반대 이론이고 이렇게 쓰면 돼요. 뭐 이거 부연, 상술 뭐 이런 단어 몰라도. 그래서 이 구조도로 흐름으로 이거 첫 단락 나오고 두 번째 단락은 뭐고 세 번째 단락은 뭐고 네 번째 단락은 뭐야 하면 나중에 이게 글 쓰는데 이 비문학 푸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자, 내용 일치 문제 5번 선지부터 대응. 이걸 왜 이렇게 썼나 모르겠네요. 내용 일치 문제는 이 찾아야 될 것들을 딱딱딱딱 기억해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먼저 다 거의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수능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수능은 이렇게 이게 처음에 나오면 요거는 바로 그 밑에 나와야지 이 위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은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순서대로. 정말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다 순서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됐을 때 이 글 전체 순서랑 글을 쓰는 원리랑 비교를 해서 이게 여기 부분이면 두 갈씩 이런 내용 어느와 관련될까? 이 내용과 관련되는구나. 그럼 여기. 이 내용과 관련되는구나. 그럼 여기. 그 밑에. 이렇게 단락을 읽어주면서 그러면 요거는 한번 확인하고 이건 두 번째 단락이 있으니까 둘 다 한꺼번에 확인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면서 읽는 게 훨씬 빠르겠죠. 자, 밑줄이 포함된 문장 읽을 때 일부만 읽으니까 틀린다는 거죠, 애들이. 긍정, 부정, 밑줄 반대편 결론, 밑줄 대응 맞는데 어쨌든 이 밑줄을 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서술어가 있어요. 서술어를 확인해야죠. 그러면 이 단어가 서술어예요. 근데 서술어 봤더니 이거랑 나는 먹었대. 뭘 먹었어? 사과를. 그러니까 영어 해석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한 다음에 목적어를 해석해요. 그러면 낯설어요. 주어, 목적어, 동사 하는 것처럼 보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읽혀지죠. 근데 어쨌든 밑줄이 포함된 문장 하면 지시어도 따라가고 주변 문장도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밑줄을 포함하면서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생각, 밑줄을 당연히 뭐 동그라미 이 밑줄 쳐놓은 게 서술에 밑줄 치면 목적어 찾는 게 답일 테고 목적어에 차면 서술어를 비교하는 게 답일 테고 그런 다음에 이 목적어들이 여러 개가 또 나왔을 때 요게 수식하는 요 내용을 비교하는 게 답일 테고 그런데 가장 잘 틀리는 애들이 주어를 생각을 안 해요. 많은 아이들이 주어를 빼먹어. 그래서 주어가 바뀌었네요 하고 실수는 주어에서 제일 많이 하고 나머지는 주변을 안 읽어서 틀려요. 자, 순서별 문제에 연결사예요. 연결서. 이건 접속사 많이 연결사 많이 차고 표지어, 지시어 찾다 보면 연결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이렇게 단락에 이렇게 나누면 여기에 어떤 꽁지가 있으면 그 내용을 연결해서 여기다 조금 써놨겠죠. 그래서 요거의 연결성 뭐라고요? 접착제랑 똑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연결. 완전히 끝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뭐 끝나면 여기가 끝이라면 여쯤에도 있겠죠. 이거랑 요거랑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배열할 때 찾는 팁, 예를 들어서 뭐 지시어를 체크한다. 연결어도 지시어도 문제잖아요. 앞에 나오잖아요. this 나오면 이 this가 뒤에 이어진 문장이라는 것이 이제 제일 처음엔 못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시어 찾는다, 연결어 찾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용 구조상으로 이 흐름을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영어 이게 끊어서 구조를 연결하는 걸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잘 풀려요. 그러니까 딱 두 개예요. 이게 구조 연습하고 흐름을 잡은 다음에 그게 관통되는 전체 주제가 뭐야? 그럼 그 전체 주제를 보고 이거를 골라낼 수 있는 건 쉬운 문제. 이 주제 안에 디테일하게 요거의 뭐 차이,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하면 중급 문제. 고급 문제는 이게 주제가 다 흩어져 있어요. 여기에 조금 단어, 여기 조금 단어, 여기 조금 단어가 다 흩어져서 이걸 통합해서 내가 주제를 만들어야 됐을 때 고급 문제. 이건 뭐 두세 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끌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1차, 2차, 3차로 시험을 보라고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꼭 1차 시험을 보면 시간을 지켜서 꼭 봐야 됩니다. 그럴 때 1차 시험에 시간을 지켰을 때는 내가 빼야 하는 문제, 이게 너무 어려웠어. 내가 지금 4등급인데 이거 어차피 1등급 문제야. 이걸 빼야 시간이 단축해 라는 걸 잘 선정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1차 시험 문제 보고 1차 시험을 보고 맞으면 동그라미를 치죠. 그러면 모르는 거, 틀린 걸 골랐어요. 어떤 걸 이렇게 골랐으면 이 틀린 거 이유를 간단하게 쓰셔야 돼. 구체적으로. 근데 이유를 X나 O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X 친 거는 잘못 골랐구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테고 그 근거를 찾아서 연결하면 되는 건데 맞다고 했으면 요 문장에서는 요게 틀려 하고 내가 다시 적해서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분석이 딱 되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요거만 빼고 선택지 4개를 가지고 고르는 거죠. 근데 다시 골랐는데 또 틀리면 또 이유 써야 되지만 이게 맞게 되면 이거는 시간을 충분히 줘도 돼요. 시간을 충분히.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시간 충분히 줬을 때 이게 내가 포기한 문제를 다시 푸셔버려야 돼요. 포기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시간이 덜 드는 문제였는데 내가 잘못 포기했다. 잘 포기했다. 라는 시간에 대해서 포기한 문제에 대해서 분석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세 번째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전부 다 해설지 보고 정리해야 되는데 해설지에 꼭 체크하셔야 돼요. 다. 해설지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골라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제 1차 거, 2차 거. 1차 거, 2차 거 비교해보고 이 3차로 틀린 거는 다 정리를 하고 해설에 있는 핵심 단어를 체크를 한 다음에 요 단어를 문제에다가 쓰고 이 틀린 거를 전부 다 맞는 선택지로 바꾸고 요거의 주제 요거의 관련 이론 이게 추리인 문제인지 일치 문제인지 관련 유형에 따라서 이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장래를 위해서 하는데 더 급격하게 점수를 오르는 거는 이거예요. 1차 시험에서 2차 시험 볼 때 요 하나를 제끼고 나머지 중에서 골라서 답을 고를 때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고르는 이유 썼는데 이게 잘못됐대. 그러면 요거랑 요거 두 개 구분을 했으면 요걸 잘못 골랐으니까 이게 답인가 보다 이렇게 고르는 과정 요게 실제 시험에서는 이 1차랑 2차랑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아주 뭐 천천히 해도 되는데 시간을 넉넉히 하되 틀린 거를 넉넉히 하되 왜 시간이 이 1차로 빨리 푸는 거랑 다르게
2차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시간 투자에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빨리 풀으라고 노력을 하고 순식간에 이거는 뭐라고요? 어느 정도 시험장에서 속도 긴박하지만 풀 수 있는 속도로 시간을 정해야죠. 이거는 엄청 여유 있게 천천히 끌어서 하면 해도 상관이 없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차 점수 쓰고 예를 들어 75점 쓰면 2차 시험 봤더니 85점이 됐다. 그러면 3차를 봤더니 94점이 됐다. 이렇게 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정권이지만 미안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힘들어요. 이게 장기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부터 도달한 다음에 이 방식을 요거를 목표로 잡는 것이지 이게 도달이 안 되면 이거 무의미해요.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장 최근 잡시간에 요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그냥 포기해라 그만해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달이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년 걸려 얘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푸는 메커니즘, 공부하는 메커니즘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메커니즘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땜빵해야 되는데 이거 한 문제 더 맞으면 이 책을 다 봐요? 이렇게 하면 이거를 맞을 필요가 있는 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못한다고. 시간 없어서. 시간 때문에 포기하는 거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틀린 선지의 단어에는 꼭 X를 치는 게 좋고, 자, 이게 틀린 단어에 X 안 하고 그 문장 전체에 해도 되나요? 그럼 이 문장 전체가 X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 모르겠고요. 이거 모르겠어요. 틀린 건 모르겠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판단 못하고 판단 못해서. 그럼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야, 할 수 없이. 근데 애들이 이게 틀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그럼 세모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틀렸어요. 고정하는 순간 이걸 다시 안 보게 돼요. 검산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실수해서 틀리게 돼요. 어쨌든 복습할 때 어떻게 실수했는지 틀린지 알게 되고 요 틀린 걸 맞는 걸로 고쳐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모든 선택지를 맞는 걸로 고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는 꼭 X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화작 푸는 시간을 줄이려면 이게 화작도 문제 구조가 있겠죠. 문제 유형이 그 안에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보통 하다 보면 화작부터 풀어요. 그 다음에 문학 풀고 비문학 풀고 아니면 뭐 비문학 풀고 문학 풀고 애들마다 다른데 화작 풀고 문학을 풀고 비문학을 풀어요. 보통은 더 상위권은 문학을 풀어요. 항상 풀고 다 봤던 문제니까. 그 다음에 화작을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풀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학생은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이렇게 푸는 애 의외로 많아요. 왜? 한 3등급에서 6등급 사이는. 여기는 뭐라고요? 1등급, 2등급은 이렇게 풀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화작이 쉽거든.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쓰고 다 맞춰. 그러니까 다 맞으니까 질문이 없대. 이해되죠? 네. 화작은 잘해요 그래. 뭘 잘해? 시간을 엄청나게 쓰는데. 잘해요 그래. 시간을 엄청나게 쓰는데. 그러니까 화작을 시간을 짧게 들고 틀리는 게 뭔가를 가져야지, 유형을. 그럼 그 유형을 개선하든지 안 틀리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맞은 문제랑 틀린 문제랑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잖아. 그럼 이거는 잘 맞는구나 이런 거는 넌 어떻게 풀어?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하면 더 빨리잖아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든지 하지. 근데 이게 나눠지지 않으면 많이 풀 수밖에 없나요? 아니요. 시간을 제한해서 풀어요. 시간 분배를. 내가 화작에 줄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고 문학에 줄 수 있는 게 몇 분이고 비문학에 몇 분인지를 자기가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랩 타임이 정해져야 돼요. 자, 동아샘 찍기 비법. 이거 찍는 거 아닌데 논리적으로 푸는 건데 적금해서 수학, 탐구 있죠. 근데 이거 지금 국어하고 영어하고 하는 것도 바쁜데 이거는 문제 가져오고 이것도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 객관식 푸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수학을 풀면서 여기 있는 답의 범위 1번부터 5번까지 범위는 다 알아야 돼요. 한번 보고. 왜요? 이렇게 계산하는데
여기 안 나오면 이런 답 나오면 중단해야 되는데 애도 계속 계산하고 있어 끝까지. 뭔 말인지 알아요? 답을 계산했는데 이런 답 나오는데 왜 계산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이 답의 범위, 예? 답의 상황, 답에서 얻어지는 힌트, 이게 유리수인지 답이 분수형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힌트나 정보를 모아서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최대로 힌트를 조합하는 거예요. 자, 인물 문제 너무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아니에요. 주요 인물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 들어갈 만한 나머지는요. 그냥 체크해 놓으면 돼요. A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 B 체크해도 되고 뭐 C 이렇게 해놔도 되고. 주요 인물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인물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인물 문제에 나온 인물은 그럼 다 체크해야 돼요? 거의 주요해요. 당연히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인물 문제에 5-6명이 나오는데요? 5-6명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에서 3명, 여기에서 3명 해서 좀 길어서 그래요. 중략이 있든지 그래서. 네. 그러면 다 찾아야 돼요. 그 인물을. 근데 드물어요. 보통 왕하고 신하랑 얘기를 하면 그 사이에 1명 정도 껴요. 거의 둘이 되어야 해요. 소설을 해도 여러 명 나올 수가 없어요. 2-3명 나오지. 나머지는 그냥 배경처럼 등장하지. 이거는 체크를 해보고 이상한 거 갖고 오면 돼요. 간단하게 그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틀린 단어를 X 치나요? 그럼 연습하기 나름이죠. 뭐 틀리기 싫어서 문장 전체에다가 나중에 뭐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려면 해요. 뭐 운명에 맡기고. 근데 명확하지 않다는 건 자신감 없다는 걸로 받아들여져요. 이렇게 치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명확하게 아는 거고. 그러면 안심이 되죠. 근데 나는 이 문장 자체가 잘못됐다. 왜? 이렇게 되면 또 봐야 돼요. 틀린 선지에 단어 치는 건 시간이 더 걸린다. 왜 더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치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장 중에 뭐가 틀렸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대략 틀린 느낌이다 라는 거겠지. 나는 구체적으로 틀린 걸 이유를 얘기한 거고 여기는 감으로 요건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모하고 X죠. 이거 감으로 풀면 여기다가 이렇게 치는 거고 직접적으로 틀린 걸 찾으면 여기다 치겠죠. 그러니까 저는 감으로 풀고 있어요. 직접적인 걸 찾으려면 시간 걸려요.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감이 좋을 때는 점수 맞고 감이 없으면 점수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누적돼서 실력이 안 늘죠. 영어 듣기 선택지 6하원칙 분석. 기억할 때 제일 좋은 게 상황 분석의 6하원칙이에요. 다 점검할 때. 6하원칙 외에는 질문할 게 없어요. 궁금한 것도 없고. 근데 6하원칙 중에 하나만 빼면 신문사에 전화해요. 어디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꿈속에서요. 막 다 쓰고. 장난 아니죠. 언제 있었어요? 3000년 전에요. 장난 아니죠. 어디서 있었어요? 가상세계에서요. 장난 아니죠. 하나만 빠져도 문제가 발생해요. 6하원칙은. 그러니까 상황 이해라는 것은 6하원칙을 충족해갖고 다 구성해서 그걸 연결해갖고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분석할 시간에 뒤에 문제 하나 더 푸는데 이게 저절로 분석돼 딱 보면 6하원칙으로 분석해야지 이렇게. 왜? 판단을 했을 때. 왜? 질문이 when, how, wher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왜 어쩌저쩌고 장소만 쓰면 되고. 질문 자체가 6하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냥 OW 이랬지. 이 질문하는 문제가 뭐예요? 의문사 종류. OW 이랬지 알죠? what 뭐예요? 이렇게 W 붙은 거하고 이랬지니까 how 하고. 이게 질문사예요. 그럼 질문에 답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대비하려면 6하원칙을 알아야 되죠. 그 얘기예요. 다른 비교 방법에 의해 6하원칙 분석은 효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쵸. 전반을 다 이해했으니까. 다른 건 한 개씩이고 이거는 전체를 다 하는 거니까. 상황의 바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지. 그 중에서 일부만 묻지. 그러면 이 6하원칙 중에서 뭐를 명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럼 질문에 써있잖아요. 여기 뭘 찾으라 그러는데. 그럼 그거만 보면 되는데 이걸 볼 때 이해할 때 그거만 이해가 돼? 안 돼. 이해는 6하원칙으로 상황을 다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뭐 국어하고 영어 뭐 공부하는 방법, 접근법들 한 달 동안 가르쳤는데 그 중에 중요하다고 학생이 써온 게 이겁니다. 이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적용을 하다가 그 중심이 되는 것들이 이런 거다라고 써와서 다시 한번 스크래퍼 정리합니다. 동아쌤입니다.